자, 이번 시간 이제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거의 100% 나온다 봐야 돼요. 그래서 아예 260페이지를 이제 펴시고요. 260페이지를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이제 다 정리하시면서 현금 수지의 측정을 이제 우리가 배우시는데요. 앞쪽에서 제가 지렛대 효과를 얘기했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20억짜리를 지금 임대용 부동산에 투자한다. 그럼 그 금액을 총 투자액이라 그래요. 총 투자액. 지분과 저당이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지분은 자기 거고 저당은 타인 돈이죠. 그래서 10억에 대한 지분이라는 것은 자기가 투자한 금액이 됩니다. 투자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당은 빌린 돈이죠. 10억은 저당이다. 타인 돈이다. 저당 대부액도 맞고 투자액도 맞죠. 근데 이제 보통 은행에서는 뭐 우리가 투자했다는 것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대부액이다. 이런 게 좀 맞는 얘기죠. 자, 그럼 갑돌이가 자기가 투자를 하고요. A은행에서 돈을 땡긴 거죠. 그럼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하잖아요. 그럼 취득하고 운영하고 처분한다. 그럼 운영이라는 거는 매 기간마다 하잖아요. 매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쪽에서 인컴 게인, 소득이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돈이 들어온 거와 나간 걸 계산하자는 거예요. 자, 처분은 양도차익이죠. 그래서 우리가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이라고 하죠. 또 돈 들어온 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얘가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25칸이 있어요. 이렇게 25칸이 있으면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자, 25칸이 임대 단위수고 한 칸을 채웠을 때가 임대료라고 봐봐요. 그럼 100원을 채웠는데 아직은 예상만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영업과 똑같은 용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오른쪽에 영업 운영 동일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영업에 대한 현금 흐름입니다. 캐시플로우를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임대 단위당 예상 임대료가 100원이고 임대 단위가 25칸이라면 다 채웠을 거라고 보시는 게 가능 총소득입니다. 가능 총소득. 그래서 가능 총도 맞고요. 조라고 해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제 총을 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총이 맞는데. 다음. 자, 공실이 생길 수 있어요. 내용은 이따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공실을 예측을 합니다. 공실 및.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불량부채액이라고 나왔죠. 불량부채액은 뭐냐면 불량부채라고도 하고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대선 충당금이라고 나왔거든요. 불량부채에 대한 충당금이라는 것은 그 돈을 임대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기출문제 또 다른 용어로 충당금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불량부채에 대한 충당금이라고 나와 있죠. 충당금. 자, 그러면은 어떤 거냐?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로 나왔거든요. 회수할 수 없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임대료 안 내고 계속 지연하는 거죠. 이렇게. 자, 기타 소득은 뭐냐? 우리가 그 임대료 수익만 아니라 자판기 수입이나 주차료 같은 거는 영업의 수익. 이게 뭐냐면 임대료 소득 외에요. 주차비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이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는 영업이라면 임대료 외 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나왔다. 다른 용어로 나온 것도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유효죠.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나옵니다. 유효 총소득. 총소득을 제가 조소득이라고 했죠. 그러면 경비를 빼야 돼요. 영업 경비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도요. 금 자체가 이제 불순물을 빼게 되면은 순금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항상 비용을 빼면 순이라는 게 나옵니다. 순수익이죠.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나오겠고요. 자, 저당을 빌리게 되면 돈을 갚아 나가죠. 원리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원리금이라는 것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얘기를 해요. 원리금은
그래서 원금 상환분 플러스 이자 지급분이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외국 용어를 번역한 게 부채 서비스액이 그 얘기거든요. 동일합니다.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이고요. 원금과 이자. 자, 이거는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얘기죠. 그럼 이제 세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도 맞고 현금 흐름도 맞습니다. 캐시플로우죠. 자, 그 다음에 세금을 내요. 그래서 영업소득세를 냅니다. 영업소득세.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가 나오겠죠. 세후 현금 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이제 살펴볼 거고요. 자, 총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경비를 뺍니다. 항상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거든요. 경비를 낸다. 그럼 경비를 내게 되면 빼게 되면 순이라는 게 나옵니다. 순. 그 다음에 부채라는 건 돈을 갚아 나가는 빚이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려서 부채 나가고, 그 다음에 세전이 나옵니다. 항상 세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금이에요. 빼는 게 지출 항목이. 그 다음에 이제 세후가 나온다는 이 순서를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총순 전후 이렇게 암기를 해보세요. 총소득, 순소득, 세전소득, 세후소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옛날 총리하셨던 조숨이라는 분 계시잖아요. 전후 이렇게 해서 빼는 것은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자, 비비세로 암기하시면 비면 4살이 빠지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는 거죠. 근데 이제 미리 간다면요. 자, 이렇게 시험 문제 내요. 만약에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요.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 70원이면 위에 있는 소득이 큰 편이 보통이에요. 일반적인데. 자, 얘는 위에 게 무조건 큽니다. 영업경비가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필요. 이건 우리가 어떨까요? 이건 위에가 반드시 크고요. 얘네들은 반드시 큰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했다면 어때요? 부채 서비스액이 안 나가니까 순소득과 세전이 같을 수도 있고요. 적자면 세금을 안 내요. 세전과 세후가 같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밌는 거는 거꾸로 갈 수 있어요. 90에서 10을 빼면 80이지만 80과 10을 더하면 90이다. 얘와 얘를 더하면 얘가 된다. 아직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희한하게도 다 뺐지만 얘는 위에가 더해져 있습니다. 기타 소득이 더 나오면 대박이죠. 그러면 밑에보다 위에 게 크지만 밑에 게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완벽하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왜요?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와요? 라고 한다면 영업경비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따가 제가 연결시키니까 이건 그대로 놓겠습니다. 영업경비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요. 자, 그럼 포함되지 않는 항목 위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재산세는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공시 및 불량부채는 위에서 빼줬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과 소득세도 다시 빼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 및 불량부채액과 부채 서비스액은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개인은 소득세 내고 법인은 법인세 내기 때문에 이것도 세금이니 영업경비 불포함 항목이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감가상각비라는 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건물의 감가거든요. 비품의 감가는 뭐 보일러가 터졌다 그러면 경비 처리하거든요. 근데 감가상각비가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포함 안 됩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왜 포함이 안 될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실제 현금 흐름 캐시가 아니에요. 현금에 대한 캐시플로우가 아니라 장부상 상각됐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4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편법을 약간 들어간다면 이 4가지가 가장 강력해요. 나머지가 있으면 더 추가적으로 볼 텐데요. 자, 우리 시험이 10월 31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강의를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하루하루 공부량이 계속 증가해야되죠. 공부가 증가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마다 계속 까먹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공부가 감소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능총소득이라는 것은 연간 최대한 임대료 수입을 얘기합니다. 공실이 될 수도 있고 불량부채에 대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우리가 또 계산할 수 있고요. 기타 소득은 영업의 수익이 주차비 같은 임대료 수익 외에요. 자, 유효총소득은 자, 어떻습니까? 전체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영업경비는 어떻게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배표. 자, 우리가 박스를 볼게요. 자, 영업경비는 당연히 유지관리비,
재산세, 보유가세니까 보험료, 화재보험료 같은 손실이 되는 소멸성이니까 당연히 비용 처리하죠. 가구비, 전기세, 전연료. 자, 네 가지입니다. 공시 및 대손 충당금은 미리 빼줬기 때문에 안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부채 서비스세도 빼줄 거고, 운용소득세, 자본이득세는 여기서 빼주는 게 아니죠. 처분해서 빼주기 때문에 운영에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부동산 자체의 감가상각비 나왔네요. 자, 건물의 감가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건물의 감가상 실제 현금 흐름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사항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분석에서는 제외된다. 자, 그 다음에 소유자가 급여를 자기 거를 포함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업무비도 안 됩니다. 종업원의 급여는 영업경비로 들어가긴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고요. 자, 순소득은 유예에서 영업경비 빼면 순소득이 되고,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자,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 지급을 얘기하고요. 앞쪽에서 화폐시장 같이 얘가 저당 지불액이라는 말을 씁니다. 저당 지불. 저당 대부액은 전체 금액이고요. 저당 지불액이 원금과 이자를 표현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 놓으시고 좋습니다. 자, 세전과 세후.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세전부터가 지분 투자의 수익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얘기할 건데요. 자,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더라도 잠깐 페이지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제가 271페이지를 봤죠, 여러분들. 이거 저번 시간 했죠라고 한다면 넘겨보시면은 아직은 제가 어림세법과 송수법, 순일법은 어떤 건지 몰라도 좋습니다. 자, 총순까지는 총대비. 자, 세전과 세부는 지분 투자액 대비라고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저번 시간 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네, 했습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가볼게요. 자, 이게 어려워요. 가장 좀 설명하는 부분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데요. 자, 지금 순소득까지는 아직 빚을 안 뺐습니다. 안 뺐기 때문에 이 총소득과 순소득은 총투자액 대비로 가요. 자, 왜 우리가 앞쪽에서 지렛대효과를 할 때 총자본 수익률 있잖아요. 이게 총투자 수익률이거든요. 전체에 대한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총투자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억이라는 총투자가 내려가고, 자, 얘가 2억을 벌었다면 2억이니까 총투자 수익률이 10%가 되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는 빚을 뺍니다. 자, 빚을 뺐다는 것은 지분 투자로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앞쪽에서 지분 투자, 지분 수익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기 자본 수익률. 자, 그럼 이건 자기 자본이 내려가요. 왜? 자, 10억이라는 게 내려갔죠. 왜? 빚을 빼니까요. 2억에서 빚을 뺀다는 것은 만약에 부채 서비스액이 돈을 10억을 빌려서 10% 1억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총투자로 가고 여기는 지분 투자로 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저번 주에 271페이지 승수법의 총소득과 순소득은 총투자 대비니까 올라갑니다. 총투자로 갑니다. 네. 세전과 세후는 지분 투자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좀 편합니다. 자, 그럼 어디가 이 내용이 있었냐면요. 넘겨보시면은 그게 아까 262페이지 있었죠. 세전서부터는 지분 투자로 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소득세가 약간 좀 어려워요. 영업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본다면요. 자, 영업소득세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소득세 계산. 자, 이건 지워볼게요. 자, 이건 써먹어야 되거든요. 일단 매각에서 같이 빼니까 그걸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할 거니까 살리고요. 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항상. 자, 그럼 영업소득세의 계산입니다. 여러분들. 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죠. 영업소득세의 계산. 자, 이게 순영업소득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세전현금수지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부채 서비스액의 차이점인데요. 자, 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그 항목에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대체충당금. 그럼 대체충당금이 도대체 뭐냐? 대체충당금은요. 대손하고는 틀려요. 대손충당금은 회수 불가능한 임대를 얘기하고 대체한다는 얘기거든요. 충당금 설정한다는 건데, 자, 이거 영업경비에 포함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이 대체충당금은 보일러나 에어컨 같은 거는 어떤 일정 시점에서는 교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비용으로 우리가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 비용으로 처리된 거지만 이건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
자,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면 그냥 수익적 지출로 했기 때문에 그냥 경비 처리해버리면 돼버려요. 없어지는 거니까. 근데 자, 이거는요. 교체를 하게 되면은 건물의 가치를 더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가치를 더 올려서 증진시키는 게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자는 당연히 나가는 거니까 비용 처리하고요. 감가상각분도 건물의 감가는 영업경비에는 항목에는 안 들어갔지만 자, 세금에 공제를 해주겠다는 걸 앞쪽에서 제가 얘기했죠.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금 상환분은 원금이 상환되니까 네가 그걸 가져가는 거 아니니 건물 가치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좀 편합니다. 자,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게 있고요. 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게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좀 전에 대체충당금은 건물에 대한 그 안에 나와 있는 이 비품에 대해서 충당한다는 것은 나중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월세를 더 받고 가치를 증진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원금 상환분은 원금을 상하니까 상환하다 보니까 내 돈으로 지분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내 가치를 높이는 거죠. 공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비용 처리를 하는 그런 세액 공제잖아요. 그러면 뭘 해주냐? 너 감가상각비 어차피 비용 처리 안 됐지 않니? 네. 이게 현금 흐름이어서 아니어서 안 됐지. 네. 근데 너 건물 감가상각비는 세금 낼 때 내가 좀 세액 공제를 해줄게. 그거거든요. 특히 건물의 감가죠. 그 다음에 이자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가치를 증진시키는 게 아니죠. 이자 지급분은 해주겠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암기하지 마시고 감히로 암기하세요.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세공제가 가능한 게 되게 건방지죠. 감히 세공제가 가능하다니. 자, 그러면 순대 그다음에 이자는 빼준다 그랬죠. 세공제가 돼요. 이자 지급분은 빼주고요. 자,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도 해주겠다는 거죠. 감가상각도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세법에서 과세 소득이 있잖아요. 과세할 소득 거기에다가 세율이라는 게 나와요. 10% 뭐 0.1을 하겠죠. 그럼 영업소득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세전으로 계산하는 건 아직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대 이감으로 이제 암기해서 감히 세액 공제되니. 자, 그러면 우리가 대체충당은 똑같은데 요게 지금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요. 빚을. 그러다 보니까 원금과 이자를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원금과 이자를 빼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대체충당금은 같이 더해주는 건 맞아요. 더해주는 건 맞는데요. 자, 이자는 또 빼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중으로 빼주니까 빼주지 말고 원금은 빼줬어. 아, 얘 공제 안 됐는데 빼줬어? 그럼 다시 더해. 그래서 원금 상환분은 더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가는 빼주죠. 이 감정평가 시험 문제 여기까지 다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는 동일하게 됩니다. 그럼 순대이감 세대 원감으로 암기하시는데 빼주는 건 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빼주고 감가만 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게 갈게요. 감이로 암기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집에 순대를 사갔는데 어떤 자녀분이 계속 먹고 계셔요. 너 순대가 다 먹다니 감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데 대체충당금도 출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들은 그냥 순위감 이렇게 해서 암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좀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략을 하겠는데, 자, 일단은 뭐 매각 현금 흐름을 좀 보고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걸 왜 살려놨을까요, 여러분들? 자, 왜 살려놨냐면 우리가 지금 이 매각에 대한 현금 흐름과 비교를 하라는 얘기죠. 비교를. 그래서 이 넘겨보시면은 자, 이제는 매각 팔 때죠. 처분했을 때 현금 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매각의 현금 흐름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처분 시입니다. 매각의 현금 흐름. 그럼 처분 시에 돈이 들어온 건 나간 거예요. 자, 이걸 지분 복귀액의 계산이라고 나왔는데요. 지분 복귀액의 계산이다. 지분은 남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에요. 그럼 내 돈이 취득 때 들어갑니다. 20억이. 그 다음에 임대사업 할 때 내 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임대료만 들어오고 나중에 처분할 때 내 지분을 주죠. 매수자가. 그럼 처분 시 현금 수지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자, 우리가 보통은 세금을 나중에 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다음에 경비와 부채는 자, 만약에 사고를 하는데 여기 전기세를 안 내면 한전에서 전기를 끊거든요. 그래서 경비 갚고 부채 갚고 세금 내자. 자, 이것만 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와꾸가 잡힙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 가격이 매도 가격이요. 자, 그럼 매도 가격. 자, 여기는 이제 생략이 되죠. 요 과정은 이제 매도는 상관없고 저쪽부터 경비부터 내야 되니까. 그럼 매도 경비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매도 가격. 그래서 경비부터 낸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나중에 기출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그 매도 경비를 빼죠. 매도 경비를 빼고 그러면 이제 불순을 싹 빼니까 순이라는 게 나오죠. 순 매도액이 나옵니다. 매도액. 자, 가미는 아까 이건 아니니까 빚을 빼죠. 근데 이제 다른 게 미상환 저당 잔금이에요. 미상환 저당 잔금은 자,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얘랑 단어가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10억이 저당을 빌렸으면 원금을 상환해요. 그 원금 상환분이 만약에 5억을 상환했으면 5억은 상환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그럼 5억을 상환 안 했으니까 5억은 상환하지 않는 저당의 잔액이다. 융자 잔액이에요. 그럼 이제 세전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세전 지분 복객입니다. 세전 현금 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전 지분 복객이 나올 거고요. 나오고 그 다음에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캐피탈 게인. 근데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라고 하니 양도소득세라고 적어놓는 게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본이득세가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자본이득세를 양도소득세다라고 하면 양도소득으로 적어놓는 게 우리가 편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후로 갑니다. 세후 지분복귀액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아까 조순전후, 총순전후 배웠다면 얘는 매순전후가 되는 거죠. 순전후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이걸 갖고 우리가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시험 문제가 100원에서 10원 빼면은 90원이고 10원 빼면은 80원이고 10원 빼면은 70원이라면 위에 게 큰 편이에요. 근데 매도 경비는 지출 항목이기 때문에 필수, 위에 게 크지만 얘네들은 같을 수 있어요. 잔액이 안 나오면 얘와 얘가 같을 수 있고요. 양도 차익이 안 나면 얘와 얘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얘와 얘를 바꿔냅니다. 그러면 힌트를 드릴게요. 얘는 영업이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영업의 수익, 영업 경비, 순영업 소득, 영업 소득세. 자, 얘는 매도라는 게 들어갑니다. 영업과 매도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매도 가격, 매도 경비, 순매도액 이게 나오죠. 특히 자, 우리가 빼는 건 얘가 부채 서비스액이고 얘는 미상환 저당 잔금. 그다음 얘는 영업소득세지만 얘는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자, 시간이 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또 혼자 풀기는 힘들기니까 263페이지 계산 문제로 갔는데 자, 제가 아까 영업소득세에 대한 계산을 좀 지웠죠. 그래서 우리가 순대이감. 근데 이제 보통은 지금 보더라도 대체충당금은 안 나왔어요. 시험 문제.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출이기 때문에 들어가 볼게요. 자, 순영업소부터 구해서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순영업 소득이 1억 4천이잖아요. 1억 4천을 여기다 적으세요. 자, 우리가 순영업 소득이 1억 4천이다. 그리고 수월한 게 10,000원 제가 뺄게요. 여기서부터 안 나온 건 좀 계산이 좀 빠르죠. 자, 재산세나 우리가 봤을 때, 자, 이건 뺄 필요가 없고요. 원리금만 빼주시면 돼요. 연간 융자 월부금이 원리금이거든요. 그럼 9천만 원을 빼게 되면요. 자, 얼마가 되겠어요? 자,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영업소득세를 구하는 게 핵심이네요. 자, 영업소득세는 자, 순이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영업소득세는 해설이 있듯이 순영업소득에다가 대체충당금은 아직까지 우리 공인 중에서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가와 이자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매대로 감이 겁도 없이 세공제가 되다니. 그럼 감가상각분 찾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자 지급분 찾으셔요. 그럼 과세 대상 소득이 나오면 세율을 곱해서 여기가 영업소득세가 되는 거죠. 가볼까요? 자, 그러면 1억 4천이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그럼 1억 4천에서 빼줘야죠. 1억 4천만 원에서 10,000원 빼겠습니다. 감가가 얼마입니까? 감가가 1천만 원이네요. 이자는요? 자, 이자는 융자의 이자는 7천만 원이네요.
자, 이건 8천이죠. 그럼 1억에서 8천을 빼게 되면 6천이 되네요. 6천, 그죠? 6천만 원. 그럼 6천만 원에서 6천만 원까지 적을게요. 세율이 몇 퍼센트예요? 세율이 30%니까 0.3을 곱하면 됩니다. 그럼 1,800만 원이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5천에서 1,800만 원을 빼자는 거죠. 그러면 1,800만 원을 빼게 되면 자, 얼마입니까? 3,2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800만 원을 빼게 되면 3,200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3,200만 원. 그럼 3,200만 원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죠. 자, 다시 한번 갑니다. 계산 문제는 제가 푸는 거는 조금 여기 많이 조금 속도를 어려워하세요. 그래 갈게요. 세후 현금 수지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순소득은 1억 4천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많이 여쭤보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 연간 융자 월부금이 똑같습니다. 그럼 부채 서비스액이 9천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세전 현금 수지가 5천 나오죠. 영업소득세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순영업소득이 1억 4천이고 감가와 이자를 빼주죠. 그럼 감가상각분이 1천이고 이자가 7천이니 8천만 원을 빼주니까 과세 대상 소득이 6천이 됩니다. 자, 세율이 30%니 0.3을 곱하면 1,8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5천에서 1,800만 빼고 3,200만 원이 된다. 이렇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까지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주를 나갈 때는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이제 27강 자 어디냐면 264를 갈 겁니다. 264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지금까지가 이제 그 화폐 시장 가치를 했고 그게 다 저번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수지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 미리 예습을 한다면 265페이지 가시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앞에서 화폐 시장 가치를 잠깐 얘기했을 때 우리 화폐 시장 가치를 왜 배워요? 라고 했을 때 현재 지출과 장래 수익은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래 100원과 현재 100원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장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게 할인이에요.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캐시 프로를 배우셨죠. 현금 수지. 자, 이거 현금 수지에 대해서 운용과 처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해서 정확하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계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할인은 미리 예습을 하겠지만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서 현금 수지, 현금이 들어온과 나가는 운용 처분을 다 따집니다. 다 따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꼭 저랑 대답을 하실게 271페이지 여러분들. 네, 그러면 자, 이 순소득까지는 빚이 아니니 총 투자액의 대비로 같습니다. 그럼 예,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전체 금액으로 가고요. 세전과 세후는 왜 그럴까요? 세전을 가기 전에는 항상 빚을 빼죠. 그럼 타인 돈을 빌렸다는 가정하는 것은 2억에서 빚을 뺀다는 자체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20억 대비가 아니라 10억 대비에 대한 지분 투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총수는 총으로 가고 전후는 지분으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암기할게요. 자, 우리가 조순이죠, 조순. 총순, 조순. 조순은 총리했던 분이잖아요. 조순께서는 총리하셨다. 그럼 총으로 간다. 그다음에 세전과 세후는 지분으로 간다.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시면 조금 더 수월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자, 다음 주는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고요. 그다음 이제 어림세법과 비율분석법 화폐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다음 시간도 이제 약속을 드리며 제가 이제 웬만하면 우리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좀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계산 문제를 좀 다뤄드려서 이거 보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 그다음에 어림셈법이라는 게 조금 어려워요. 오히려 왜냐하면 어림셈법은 우리가 각각 그 나와 있는 걸 다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림셈법 같은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을 계산하는 것에서 좀 중점적으로 들어가고 어림셈법과 비율분석법은 여러분들이 밑에 해설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시간 미리 가겠지만 그렇게 보시고요. 또 우리가 할인 기법이 있고 비할인 기법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출제 빈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지문을 맞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가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현금 수지의 특정에 대한 걸 배우셨습니다. 운용과 처분에 대한 거를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강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